조금 이제 최상욱 대표님께서는 금융과 부동산 전부 아울러서 이렇게 굉장히 좀 해박한 이제 갖고 계시니까 좀 더 넓게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보이는 그런 투자 패턴이 과거와는 많이 좀 달라졌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네. 이거를 좀 금융시장과 좀 비교해서 말씀해 주실 수도 있으실까요? 지금 첫 번째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에서 보이는 그 투자라는 게 사실은 지난 2년 동안 거의 뭐 사라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잘 생각해 보면은 20년, 21년에 그 유동성이 팽창하던 기간에는 주택 관련 규제가 심하다 보니까 비주택으로 자기 포지션을 넓혔던 그런 적극적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요. 그때 비주택으로 넓혔던 포지션들이 사실은 지방에 있는 아파트이기도 하고 그리고 비주택이기도 했는데 그 문제들이 지난 3년 동안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사실은 다 물려있는 그런 상태라고 저는 보고 있고 뭐 러플리 지산만 해도 한 20만 원으로 공급됐기 때문에 그런 걸로 물려가지고 딴 뭐 모든 걸 다 하지 못하는 거의 그런 상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 금융을 얘기하셨는데 제가 뭐 주식시장에 빗대어가지고 부동산을 설명하라는 그런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주식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주식과 부동산을 놓고 보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투자 대상으로 다 부동산을 생각했었기 때문에 주식은 소위 쌈짓돈이나 여윳돈을 하는 거지 코어는 핵심 자산은 부동산이었거든요. 근데 그 22년 이전에 분산이라든가 여러 채, 여러 형태의 주택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다 우호적이라고 생각했던 그 포지션이 지금 정리가 안 된 상태로 3년을 끌고 오면서 지금 여러 군데서 삐걱삐걱 되는 소리가 너무 많이 나는 것 같아서 이거가 하반기나 하반기 이후에는 약간 우리 경제에 좀 부담을 주는 요인이 아닐까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있고요. 이게 어떻게 한번 정리가 되고 나야지 시장이 어떤 형식으로든 간에 다시 조금 돌아설 것 같고요. 그리고 다시 돌아서는 과정에서는 자연스럽게 지금 주식과 부동산이 있다면은 주식에 대한 관심이 종전보다 많이 올라갔고 그리고 2020년 코로나 이후에는 또 미국 주식이라든가 이런 시장에 대한 관심도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부동산에 대한 아주 넘치는 애정보다는 이제 타 자산군에 대해서 분산 투자하시는 분들이 조금 많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은 비수도권 앤드 비주택 요 문제는 한번 경착륙을 일으킬 만한 그런 문제 요인일 것 같아요. 그래서 하반기에 막 너무 적극적으로 이제 뭐 새 정부 됐다고 막 너무 적극적으로 나서기보다는 네. 요 문제가 정리되는 걸 한번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금융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좀 더 자세히 질문해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부동산 비중이 워낙에 개인들도 60% 뭐 70% 갖고 계셨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기조는 부동산이 예전 같진 않아질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자산 배분을 해야 된다 이렇게 저는 좀 들렸는데 네. 네, 이 시점에서 지금은 사실 약간은 정체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면 개인들도 보다 적극적으로 매입을 하기보다는 뭐 갖고 계신 분이라면은 그거를 적극적으로 좀 정리하고 다시 새 전략을 짜는 그런 식으로 지금을 좀 갖고 가야 될 거라고 저는 저는 그 말씀 드리고 싶은 게 네. 뭐 기적이 일어나서 우리나라 성장률이 다시 이제 1%대 중후반으로 회복하거나 잠재라고 생각하는 2% 가까운 그런 퍼센티지로 올라가게 된다면은 평균적으로 연율화해서 그러면은 한국 부동산도 성장 자산이 될 거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은 저희가 저성장을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하게 된다면은 그때는 매각 차익에 기반한 투자보다는 현금 흐름 기반의 투자로 전환을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부동산 씬에 있었던 장기적인 믿음은 결국 오래 갖고 있으면 계속 올라간다 이런 건데 이것도 성장이 있을 때 그런 거거든요. 성장이 없는 국가의 자산이라는 거는 그렇게 장기적으로 항상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물가만큼도 못 따라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많은 역성장, 저성장 국가에서는 현금 흐름 기반으로 투자를 많이 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나라도 결국은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프라이싱의 영역에서 밸류에이션 영역으로 넘어오게 되는 거예요. 성장이 있을 때는 밸류에이션에서 프라이싱으로 가는 거고요. 그럼 여기서 일부 자산들은 이렇게 가고 있지만 많은 대다수 자산들이 이쪽으로 올 거기 때문에 현금 흐름 베이스로 부동산을 바라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지금 좀 있으면 70년대생들이 대규모로 은퇴하잖아요. 60년대생들이 대규모로 은퇴하고 하게 되는데 그런 과정에서 더더욱더 현금 흐름 중시하는 기조가 좀 갈 거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그렇게도 싫어하지만은 일본을 따라가는 그런 모양으로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에 대한 그런 관점을 매각 차익에 대한 그런 너무나 높은 추구보다는 네. 현금 흐름 관리의 그 영역에서 부동산을 바라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 그렇게 된다면 꼭 실물 부동산을 사가지고 임차를 놓는 것뿐만 아니라
금융상품 중에서도 그런 방식의 현금 흐름 부동산 자산들이 많으니까 이제 리츠라든가 이런 것들도 같이 배당주 포함해가지고 그런 차원으로 전반적인 자산 배분의 그 스킴은 한번 바꾸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사실 저도 고객 만나면은 이제 금융은 자기가 직접 하겠다고 많이 말씀을 하세요. 그거 이제 미국 주식도 직접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어르신들도 되게 많이 생겼더라고요. 네. 근데 주식은 그래도 이제 미국 부동산에 자유롭게 조금만 공부하면 하실 수 있지만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해외 부동산 매입이 개인적으로 하기엔 쉽지 않기 때문에 어렵죠. 그나마 서울 부동산 쪽으로 모이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네. 근데 말씀하시는 거는 미국도 보통 시세 차익보다는 리츠나 이런 금융상품 쪽으로 부동산을 간접 투자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시세 차익을 기대하지 못하게 된다면 사실상 부동산 투자는 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특히나 우리나라는 이제 임대차 보호법 이런 게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수익률이 사실 맞춰주지를 못하는 게 대부분이잖아요. 네. 그거는 한국의 주택이 임차료가 낮은 것은 그건 이제 주택의 사실은 수명이 낮기 때문인데 외국의 경우에는 부동산의 수명을 평균 100년 정도로 보고 있고 그 부동산의 가격은 100년치 임차료의 현재 가격으로 밸류에이션을 하거든요. 한국의 주택은 평균 수명을 40년으로 보고 있고 100년치 임차료가 아니라 40년치 임차료만 할인하다 보면은 그게 전세 가격 정도로 귀결이 돼요. 그래서 한국의 주택 가격이 전세 가격보다 비싼 이유는 그 40년 이후에 재건축을 하고 새 집이 지어지기 때문에 그 2기 주택이 존재하고 네. 그 2기 주택도 한 60년, 80년 임차료가 있고 그걸 다시 또 땡겨오면은 그게 갭 가격이 되거든요. 네. 네. 그러면은 한국의 주택 가격은 현재 눈에 보이는 1기 주택의 40년 임차료 현재 가치하고 미래 주택의 그 임차료 현재 가치인데 지방에는 왜 갭이 작냐면은 미래 주택이 없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 갭이 없는 거고요. 그래서 현재 전세 가격과 유사한 소위 전세의 1.1배 아니면 전세 가격 90% 이런 게 나오는 거고 서울은 왜 평균적으로 2배냐면은 서울은 뭐 재건축도 한 번씩 하겠지라고 해서 2기 주택을 허용해 주는 거고 서울 요지는 왜 더 비싸냐면은 서울 요지는 한 번 더 하겠지. 소위 3번은 하겠지. 이런 생각으로 40년, 40년, 40년 해가지고 120년치를 갖고 오니까 좀 더 비싸거든요. 그래서 임차료가 싼 거는 100년치를 안 갖고 오고 40년치만 갖고 오니까 전체 가격은 그 재건축 이걸에 다 맞춰서 세팅이 되어 있는데 현재 있는 주택만 보다 보니까 서울에 있는 주택의 임차 수익률이 1%대 중후반밖에 안 되고요. 뭐 그런 메커니즘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40년만 놓고 보면은 서울도 전월세 전환율이 4%, 4.5% 정도 되는데 뭐 도쿄도 4%고 뉴욕도 4%이기 때문에 4.5% 정도는 뭐 이해할 만한 그런 전월세 전환율인 것 같고요. 역설적으로 우리나라 수명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부동산 가격도 이걸 반영해 가지고 올라갈 겁니다. 또 한국이 피크아웃을 하고 좀 빨리 소멸한다. 그러면은 부동산 가격도 이제 소멸을 반영해 가지고 이제 위축이 되면서 가격이 좀 하락하는 게 크게 나타날 것 같습니다. 주택 가격을 굉장히 재건축을 풀어서 과학적으로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러면 이제 대한민국 부동산이 과거처럼 그렇게 재미는 없어질 거라고 그럼 생각이 되는데 네. 우리나라 사람들은 여전히 부동산 투자를 굉장히 그래도 가장 관심 있어 하잖아요. 만약에 해외로 눈을 돌리게 된다면 뭐 해외 뭐 여러 가지 국가들의 지금 굉장히 다양한 관심들 갖고 계신데 특히 좀 눈여겨보시는 국가가 있으신가요? 저는 우리나라가 일본을 반면교사로 많이 삼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일본 부동산에도 관심이 많고 일본 자산시장 전반에 관심이 많이 있는 편이고요. 그리고 일본의 아베노믹스를 최근 우리나라가 주식 관련해서 여러 정책적으로 따라가려는 것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일본에는 관심을 많이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본은 어쨌든 좋든 싫든 1인당 GDP가 우리랑 비슷한 우리가 역전을 했지만 국가 전체로 보면 한국보다 여전히 2배 이상 큰 경제 규모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한국이 경험했던 소위 피크아웃을 벌써 경험했고 부동산은 85% 조정받다가 지금 이제 약간 일부 회복을 해가지고 고점비 마이너스 80 정도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과정에서 그 국가가 벌였던 여러 가지 상황들도 다 반면교사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일본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거꾸로 그런 조정이 있으니까 지금은 좀 건강해진 것 같거든요. 한국은 역설적으로 지난 50년간 조정 한 번 없었고 조정 한 번 없이 계속해서 왔기 때문에 이게 통계를 돌려보면은 원래 주택 가격이 소득이랑 대출을 따라가는데요. 소득이랑 대출을 따라간다는 거는 뭐냐면은 장기적으로 균형이라는 거는 크게 보면은 버블은 없다는 걸 의미하게 되는 건데요.
한국의 주택 시장은 2010년대부터 보면은 2019년 말까지는 버블이 없었어요. 네. 소득과 대출 증가율을 이렇게 따라가거든요. 그러나 20년 이후부터는 균형 관계가 깨지게 되는데 그 얘기는 2010년 이후부터의 서울 부동산 가격은 어느 정도 버블이 꼈다라고 보는 게 맞거든요. 터지지 않았을 뿐이지. 네. 그래서 자산이 이렇게 고평가 구간으로 밸류에서 프라이싱으로 변한 그런 고평가 구간을 갔을 때는 조금 보수적인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옆 나라인 일본을 반면교사로 많이 삼자. 물론 지금 금융부처는 그런 일이 생긴다면 한국이 정말 망하기 때문에 절대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정책 대출부터 시작해서 어마어마하게 풀면서 이 시장을 받치려는 노력을 많이 하겠지만은 그래도 한국 가게 입장에서 자산이 부동산에 너무 쏠려 있다면은 그거는 조금 완화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개인들은 그래서 일본이라든가 이런 그 부동산 환경을 좀 많이 공부를 하시고 그리고 금융 투자는 미국 베이스로 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금융 투자는 이미 그래도 굉장히 선진적으로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일본이 아무래도 초고령화 사회도 우리보다 먼저 진입했고, 지금 굉장히 장기적인 침체를 겪다가 최근에 그래도 좀 많이 살아나고 있는 모습이라서 우리나라도 개인이 정부에게 모든 걸 기댈 수는 없는 이제 시대이기 때문에 각자 도생을 해야 되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많이 공부하시고, 뭐,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앞으로 자산 시장이나 부동산 시장에서 여러 가지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좀 가장 주목해야 될 그런 트렌드 변화가 있다라고 하면 어떤 걸 새로운 이렇게 얘기해 주실 게 있으실까요? 어떤 쪽으로요? 지금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 중에 개인들이 좀 조심해야 될 거랑 개인들이 주목해야 될 거는 한국은 어쨌든 소위 뉴머니의 나라로 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뉴머니요. 네, 그러니까는 뭐 새로운 패션이든 새로운 유행이든 그런 거를 어쨌든 우리가 좀 추구하는 그런 나라가 된 거거든요. 사실은 뭐 헤리티지가 없기 때문에 이런 올드머니들은 유럽을 많이 간다 하지만은 저희는 뷰티가 됐던 미용이 됐던 그러니까 뷰티든 드라마든 문화 콘텐츠든 그런 부분에서 새로운 세대들에게는 굉장히 어필하는 나라인 것 같거든요.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수가 연간으로는 이제 1,700만 명 이상이 되고 있는데 그리고 우리나라에 와서 그 의료 관광이든 아니면 화장품 구입이든 이런 면세 관광객들이 증가하는 그런 부분도 정말 폭발적인 거를 봤을 때는 저는 사무실도 서울 충무로에 있는데 서울 충무로는 원래 명동 옆인데 명동 상권이 죽었다가 살아나고 그리고 충무로까지 살아난 거는 다 외국인 호텔들이 살린 거고요. 그리고 지금 서울 연남동만 하더라도 스타벅스 없어지고 올리브영 지어지니까 사람들 더 많이 간다 그래가지고 결국 지금 우리나라 길거리에 제 겐또지만 한 30%는 다 외국인이고요. 그리고 그 외국인에게 서비스가 되는 지역인가 아닌가 그런 외국인들을 포커싱하고 있는 물건인가 아닌가 그런 판단을 하시는 게 지금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예를 들면 지식산업센터다. 네. 지식산업센터는 때려 죽여도 한국에 팔 거기 때문에 앞으로 절대 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나 뭐 호텔이든 뭐든 외국인 전용이거나 아니면 뭐 다중주택인데 외국인을 대상으로 여러 사업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려는 여러 사업에서는 그 부동산의 물건보다는 결국에는 그걸 사용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를 봤을 때는 지금 외인이 굉장히 성장 분야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지방 골목길 살리고 뭐 지방 상권 살리고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한국 사람도 굉장히 영향을 주는 건 맞지만은 지금 그런 성장을 주는 분야는 이제 외국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 부분을 잘 관심을 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요즘에 지방 소멸 지역들이 정주 인구가 아니라 생활 인구로 늘리는 것처럼 서울은 이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네. 것들이 앞으로 더 호황이겠다. 네. 네, 정말 공감이 되는 그런 말씀 해주셨는데요. 저희 그럼 마지막으로 좀 굉장히 구태환한 질문이긴 하지만 우리 청취자들께서는 가장 관심 있어 하시는 거거든요. 그럼 지금 말씀하신 게 앞으로 부동산 시장 굉장히 예전 같지 않고 올해도 쉽지 않고 내년엔 더 쉽지 않을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렇다면은 이제 내 집 마련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하지 말아야 되나요? 그 전략은 어떻게 세우는 게 좋을까요? 아니요. 저는 부동산은 결국엔 주거 부분이랑 투자 부분이 양립을 하는 건데 투자 부분으로 부동산을 생각하신다면은 대한민국의 전반적인 부동산은 투자 부분으로는 적합하지 않지만 근데 주거비 부분을 그 부동산을 매입함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해지할 수가 있기 때문에 부동산에 구입할 이유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저는 그 고평가되고 있는 부동산들에 대해서 경계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 자연스러운 임차료에 따른 시장 논리가 아니라 그냥 자기들만의 수급 논리로 부동산 가격이 결정되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올라갈 때는 별 문제 없어 보이지만은 이런 거는 고평가를 수반하고 있는 거여 가지고 그거를 따라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되게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초고가나 사람들이 선호하는 그런 지역에 아주 높은 부동산 가격을 같이 따라붙으면서 사는 거는 저는 좀 말리고 싶고, 반대로 자기 지역에서 자기가 거기 장기 거주할 건데 집값은 좀 덜 오르더라도 어차피 주거비 내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라면은 그냥 충분히 자기 대출 한도 허용하는 안에서는 구입하고 사시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오히려 그렇게 주거비를 낮추고 투자는 뭐 미국 주식 인덱스를 하든, 그러니까 소위 미국 주식 관련해서 ETF를 하든, 금을 사든 코인을 사든 아니면 국내 주식을 잘 운용하시든 간에 투자는 또 투자에 맞는 걸 사시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예전에 복사기랑 스캐너가 다 되는 복합기가 아파트였다면은 네. 지금은 복사기는 복사기고 스캐너는 스캐너를 따로 사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된 것 같고, 네. 그래서 그런 성격에 맞는 자산군으로 잘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동산을 또 너무 투자로 바라보시면은 집 사지 말아야 되는 논리가 나오는데 어차피 안 사면 어딘간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가 한 주택을 구입하는 거에 대해 가지고까지 저는 말리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 비싼 집 사는 거 오히려 좀 더 말리고 싶다. 그런 마음입니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혹시 지금 시점에서 지금 이제 5월 중순인데요. 지금 시점에서 그 대표님께서 좀 꿀팁으로 뭐 어떤 지역이라던가 어떤 요인을 주목해서 좀 집을 고를 때 이런 건 좀 봤으면 좋겠다. 저는 자산시장의 역사에서 무조건 젊은 사람들 말을 들어야 된다 생각을 하는데요. 여자 말이 아니라 젊은 사람을. 네, 무조건 젊은 사람들 말을 들어야 되는데, 아니 뭐 예를 들면 뭐 2010년에 비트코인으로 가볼까요? 뭐 그때 코인이 뭐 진짜 돈으로 가짜 돈 사냐 이랬지만은 결국은 기승전 이렇게 된 거고요. 그래서 저는 젊은 사람들이 많이 거주하는 도시를 선택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맥락에서 수도권에서는 수도권 동남권인 화성 동탄, 그리고 이쪽 지역이라든가, 그리고 신도시도 왜 항상 좋냐면은 신도시가 지어지고 거기 새로 정착하는 가구들이 전반적으로 다 젊고, 그리고 서울에서도 서울이 굉장히 2010년대 큰 상승을 보였지만은 강북권이 올라갔던 지역들은 다 신축 아파트 대규모 준공 지역이었거든요. 저는 그래서 부동산을 그래도 투자적으로 좀 더 바라보신다면은 신축 아파트가 대규모로 지어지는 지역이 항상 시대를 선도하는 지역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나홀로 신축 아파트 지어지는 지역이 시장을 선도했던 적은 역사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지금 뭐 서초 강남만 비교하더라도 지난 몇 년간 서초구가 압도적으로 상승률이 높았던 거는 서초구에는 신축 아파트가 한 해도 쉬지 않고 계속해서 준공됐기 때문이고, 강남구는 그런 게 없었거든요. 네.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 지위를 포텐셜은 갖고 있지만 시세가 못 따라갔던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경기도도 마찬가지고, 경기도도 신축 아파트 지어지는 신도시 지역과 아닌 지역을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부산이라든가 다른 지역도 다 마찬가지거든요. 결국 저희가 돈 생기면 새 거를 사지 헝걸 사지는 않기 때문에 구매력이 올라가는 부분은 결국 아파트도 새 주거로 따라간다고 생각을 하고, 신도시에 정말 높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그 젊은 세대들이 아무래도 구매력도 점점 많이 높아지고 있고, 거래량 보더라도 매입하시는 분들이 젊은 세대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대표님 말씀처럼 젊은 분들이 따라가는 지역이 아무래도 거기에 또 학군이나 여러 가지 인프라가 새롭게 생기면서 더 미래적으로 좀 장기적인 그 안정된 도시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꿀팁을 좀 참고하셔서 내 집 마련하실 때도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오늘 복키스트에서는 과학과 또 통계를 기반으로 새로운 트렌드를 늘 열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똑같은 얘기도 다르게 들리게 만드는 그런 능력을 갖추신 우리 최상욱 대표님이랑 얘기 나눠봤는데요. 아마 굉장히 많은 도움 되셨을 것 같습니다. 네, 너무나 감사드리고 네. 다음에 또 초대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